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정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정치는 과거 그리스의 광장 정치 아고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의 광장 정치 아고라를 꿈꾸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치인 맞죠? 네, 맞죠. 예, 제가 정치인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구의원도 하셨고 또 시의원도 하셨고, 네네. 그렇게 또 오랜 동안 정치를 하셨는데 정치를 통해서 그동안에 광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를 많이 이끌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시민들이 보셨을 때 100% 만족은 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청년이나 청소년, 여성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건가 늘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았던 저의 그런 과정을 시민들이 기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이 아마 정치인 전진숙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정치인이시만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에도 정치를 꿈꾸셨는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는 글쎄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감히 못했는데 네. 아마 초등학교 친구들을 지금 가끔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치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낯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표현하는 전진숙, 어렸을 때 전진숙은 딱 부러진 친구, 네. 그리고 혼자 한 귀퉁이에 있거나 친구들로부터 어울리지 못한 친구들을 늘 케어했던 친구라고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해주셔요. 그만큼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정치하고 있는 저를 뭐 당연히 정치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곧 겨울이 오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첫눈을 좋아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렇게 이제 부자는 아니어서 엄마가 이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셨어요. 생선 장사를 하시는데 겨울에 이제 찬물에 자꾸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뻘겋게 이 얼음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건 겨울의 시작과 같아서 첫눈 오는 날 혼자 눈물도 좀 훔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 조금 그러긴 하지만 학교 등록금 이런 걸 제때 내본 적은 몇 번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세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분처럼 보이는데 어린 시절이 그런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이렇게 밝은 모습을 준 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아마 길러주셔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학 시절에 이제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텐데 엄마 아빠 생각하시면 학생 운동 하는 걸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으리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듭니다.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학생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아마 열심히 일하는 저희 아버지 네. 그리고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저희 오남매를 키웠던 어머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남매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저도 교무실에 많이 불려다니고 이랬거든요.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모님과 그 노력의 대가라고 하는 게 늘 다시 가난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제 삶에 굉장히 많은 시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데 늘 가난에 허덕이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왜 어떤 이유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 깊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했던 시기예요. 정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때고 거리로 다 데모를 하러 나갔던 시기인데 그 시기를 통해서 아마 대한민국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의문들은 당연히 갖게 되었고 대학생이라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대학 다닐 때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죠? 네, 그랬죠. 예, 좀 의식 있는 분들 또 문제의식 있는 분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면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네네.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회적 모순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 주로 쟁점이 됐던 사회 문제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네. 제가 88 꿈나무예요. 제가 88학번인데 음. 저희들을 칭하는 애칭 같은 게 88 꿈나무였어요. 올림픽 꿈나무. 네. 근데 올림픽이라는 것을 앞두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난한 서민의 동네를 강제 철거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자궁공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 시대에서는 네. 다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89년에는 조선대학교 교지 편집장이었던 이철규 열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다시 시커먼 거의 재가 되다시피 해서 저희들에게 죽음으로 달아왔던 이게 제 삶에 굉장히 많은 충격이었고 왜 저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 사람은 죽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화두를 굉장히 많이 던졌던 시기였습니다. 네. 예, 뿐만 아니라 노태우 정권의 권력비리 정경유착을 최초로 감사원에서 폭로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의 건 이런 것들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정경유착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때도 제가 이제 대학교 4년 다니면서 봤던 거고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건 물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시위를 했던 대학생이 시대에 맞아서 죽었던 강경대 열사 그리고 네. 11명의 분신정구 이러한 것처럼 사회가 온통 사회정의를 외쳤고 민주화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핍박하고 압박하고 했던 이런 시기가 바로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이제 열사들의 죽음과 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 있는 인상 깊었던 그런 사건이 있다면 이게 좀 소개해 주시죠.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박승희 열사의 분신이었던 네. 것 같아요. 승희는 제가 참 이뻐했던 후배예요. 분신하던 그날 아침에 언니 안녕 하고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고 가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 5.18 광장에서 분신해서 활을 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시대의 불감증과 그때는 이제 반미 문제 이런 것들에 애치고 그것에 둔감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승희의 모습이 가장 제 삶에 가장 큰 충격이기도 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 아이가 애쳤던 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20년이 지나서 20주년 행사하고 이랬을 때도 제가 그 장면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되게 네. 많이 울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이제 참여했던 학생 운동 그리고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현재의 전진숙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의 삶이 가난한 삶 서민의 삶이 어떤 거인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했다면은 대학교에 학생 운동을 하면서 했던 거는 나의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거를 정했던 시기가 대학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걸 향해서 굴하지 않고 늘 도전하고 용기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고요. 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후배들이 죽었던 후배들도 많이 이러면서 사회적 책무감 같은 거 남겨진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그 숙제들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네요. 네. 예. 상당 기간 동안 대학 졸업 후에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시민사회단체 시절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분야별로 여러 분야에서 주요 활동들을 하셨는데 개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주 활동은 여성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 네. 이야기는 또 좀 따로 이야기 드리는 거고,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지역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한데 연대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뭐 제가 대학 나와서 처음부터 여성운동 단체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민주주의 민족통일 강주전남이라고 그래서 87년 국민운동본부가 전환이 됐던 네. 그 조직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전 일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났던 거는 5.18 광장이 그동안 항상 경찰의 온천봉쇄에 의해서 5.18 광장의 분수대 앞에서 저희가 행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처음으로 아마 94
2년 내에 개방이 되고 경찰 어쨌든 보호 아래서 전 시민들이 그야말로 닫혀진 공간이 아니라 열려진 공간에서 5.18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런 계기를 만들었던 활동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95년에는 제가 여성이잖아요. 네.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어떤 운동을 할 건가 이 고민에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풀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강주 여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성 자생단체인데 거기서 아마 작은 일을 보면서부터 여성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먹거리, 더 나아가서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했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덜 하긴 하는데, 강주 여성회가 처음으로 북구 구정지기단을 만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구의 정책을 다 모니터링하고 활동에 대해서 제안 활동했던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큰 축은 뭐 제야운동했던 한 축의 마지막 끝에 끄트머리 정도 됐던 것 같고, 여성운동은 제 삶에 이제 다시 출발하는 계기였는데, 그 여성단체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 주권운동, 그러니까 시청자 네. 미디어 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초기에 이제 설립하면서 많은 관여를 하면서 미디어 쪽의 주권운동을 어떻게 나아갈 건지 이런 고민들도 했고, 가장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아마 2000년도에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큰 화두를 두고 가장 성공했던 케이스이기도 하죠. 네. 낙천운동했던. 네.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2006년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제 여성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시대적인 뭔가 숙제, 그리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늘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북회의 민족 대통령이 그 축제할 때 네. 회의도 오고 북도 오고 이랬을 때 행사 기획위원장 맡아서 전체 행사를 아무튼 끌어가는 그런 역할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네, 활동을 그렇죠. 하셨네요. 네. 예, 이제 과거에 특히 이제 여성 권익 신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네. 또 노력도 하셨는데, 여성 민우회 공동 대표직도 맡으셨죠? 네. 예, 그때 제가 뵀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광주 여성 민우회 이제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강주여성 민우회는 95년에 만들어진 강주여성회가 발전적 해소를 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네. 그 당시 2000년 그 당시에 더욱더 여성운동, 여성의 이제 예전에 민족민주운동 가제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됐던 여성운동의 지형이 굉장히 넓어지고 여성의 삶과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많이 사회적으로 하도록 많이 던졌었잖아요. 이거를 가장 전국 단위에서 이끌었던 거는 한국여성민우회고, 네. 한국여성민우회가 어쩌면 생활문화운동, 정책은 기본이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 뭐 여성의 생활 문제,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된 여성들과 현실에서 가장 밀착된 이런 운동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강주도 조금 더 대중적인 여성 운동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민회를 만들었고요. 아마 그 당시부터 아마 시민사회 단체가 볼런티어 대표님들을 많이 모시고 뜻을 같이 하는 대표님들 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무처장으로 민우회를 만들고 네. 한 7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아마 대표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여성 민우회 대표를 맡으시면서 제 기억에도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네. 이제 생각이 되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문제, 지역 여성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네. 생각을 했던 게 가장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6년에도 98년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한국여성개발원, 그때는 그 당시에 정숙경 박사를 모셔서 여성학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서울에 계신 분을 직접 찾아뵙고 우리 여성학 공부하고 싶은데, 강주에는 이제 그때는 여성 뭐 공부하셨던 여성학 교수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시고 공부를 했던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04년에 처음으로 성인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강주에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이제 한국 여성 정책이라고는 두리뭉실한, 아니면 좀 더 거대 담론에 빠져 있는 여성의 문제를, 그럼 구체적으로 지역의 여성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거를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고,
민의회는 독보적인 그 활동을 조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미디어 관련한 활동들, 뭐 가족과 성 상담에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생활문화 운동. 특히 요즘도 이제 명절 되면은 제일 많이 든 게 평등한 명절 만들기. 네. 예, 저희가 강주에서는 시작을 했어요. 2000년도에. 그래서 장보기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같이 쉬는 평등한 명절.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많은 여성들에게 조금 더 같이 즐거울 수 있는 명절을 만들자고 하는 이런 생활문화 운동들을 강주 여성민의회에서 좀 전개를 했습니다. 네.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예, 광주에서 의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앞서 뭐 짧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한 계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2007년까지 이제 강주여성민의회 대표를 하고 한 1년 정도 제 휴직기를 좀 가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그 시기예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잠깐 물러나 있었던 시기인데 대통령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다른 어떤 정책이 뭐가 마음에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솔직함과 네. 담대함과 이런 부분들, 그 털털함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돌아가시면서 저도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것처럼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셨을 건데 제가 배운 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책을 모니터하고 사회적에 대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논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모니터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럼 그 일을 다시 하자라고 해서 돌아온 게 정치로 돌아온 거고요. 2010년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인데 민주당에 입당을 3월 10일 날 했어요. 네.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전에는 그 이후에도 물론 여전히 뭐 일부에서 수요를 하는 코스는 많은데 지역에서의 수요 코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강주에서 3명이 민주당 중앙당에 수혈이 돼서 들어가서 했고 그 당시에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활동의 내용과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을 해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계기로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으면 정말 열정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초선 의원이고, 그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내가 의원이 되면 꼭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 17년 정도를 여성운동을 했는데 네. 늘 애치는 사람과 그걸 받아서 실현하는 사람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정책을 제안을 하더라도 행정이 그걸 받아서 실행을 시키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메아리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의회 북구의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면 성평등 정책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지금도 이제 44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복지부도 되게 많이 쓰고 이러는데 북구를 어떻게 브랜딩화 시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제 고민이 있었고 그거를 여성 친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제기를 청장님한테 제기를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여성 친화팀도 처음 만들어 보고 그거를 여성 친화 도시도 강주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이제 제 목표였던 거고 둘째는 국가가 진행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또 모니터 평가하는 것까지 시민들의 참여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 하나하나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건데 그때 아마 북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의 개입의 공간을 열어내는 문제와 단순히 예산을 넘어서서 결산까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
이 일을 이제 북구에서 좀 진행을 하면서 아마 지금도 전국에서 결산까지 설명회를 하고 이런 거는 북구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럼 그런 일본 좀, 뭐 그런 목표를 달성을 했네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목표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이러시다가 이후에 이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또 출마해서 네, 네. 당선이 되셨죠. 네. 예. 예, 그 구의원을 하시다가 시의원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또 다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계기는 아니고 네. 저는 일 욕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을 실현을 시켜야 일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북구 인구 구 단위에서 특히 광역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유용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항상 이 정책을 조금 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예산을 수반을 하게 되면 구에서 감당이 안 되는 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았던 저한테는 구가 이를테면 일상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이러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예산의 문제와 별도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시를 가서 올라가서 시의원이 돼서 강주시에서 그 일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좋은 시도였던 것 같은데 구의원과 시의원의 역할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의원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정책을 위반하는 거, 그러니까 조례나 이걸 통해서 네. 법률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민원인들을 만나서 민원 해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민원의 작은 범주의 문제는 구에서 훨씬 더 스킨십을 하기에는 주민들하고 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더 예. 적극적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의 규모와 유용성에 반해서는 강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단순히 구를 넘어서서 이런 디자인 하기에는 구가 많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시를 가면은 그보다는 조금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 목표가 제대로 서지고 정확하다라면은 할 수 있는 보폭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저는 다른 차이라기보다는 실제 예산과 정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주를 정하는 데 있어서 시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시의원 선거 직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네. 네.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그런 어른으로서 참 부끄러움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도 참 많이 괴로웠는데 시의원 선거 직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당선이 되셨어요. 네. 그 사건이 결국은 시의원 활동에 좀 영향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세월호 배지를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러시네요. 실은 얼마 전에 유민 아빠를 뵙게 됐어요. 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유민 아빠하고 앉아서 제가 세월호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청소년 정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아니 청소년 정책을 정말 청소년이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 가슴에 이걸 좀 태워주시더라고요.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경선을 했던 날이 5월 10일입니다. 네. 제 첫 서두의 말에 세월호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게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근데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어른으로서 많이 부끄러웠고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건가? 가서 울고 위로하고 어른들을 위로하고 이런 거는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크게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문제라는 큰 목표가 있긴 했지만 시의원으로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놀 권리와 일할 권리와 학습할 권리와
뭔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제가 결심을 하고요.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모든 연구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그리고 당선이 되셔서 시의원을 활동하시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몇 번 들은 얘기인데 전국 최초 네. 뭐 이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어떤 활동들에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는지 좀 말씀 좀 주시죠.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긴 하지만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생계가 달려있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가서 현장 실습을 가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이러는데 온갖 폭력이 시달리기도 하고요. 성희롱 건도 많고요. 임금 착취도 많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일자리가 어떤 건지에 대한 상을 잡아줄 수 없었던 것도 있고 인권이 실제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거, 차별당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가 그래서 어떤 차별을 당했을 때 구제 활동을 하는 거를 넘어서서 청소년 작업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했던 이런 네. 것들인데 아마 제가 이 조례 만들고 나서 뭐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남도도 그렇고 조례는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청소년 인권센터를 만든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 벽을 못 넘어서는 것 같아요. 조례로서 명문화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것들은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그래도 참 잘했구나, 참 잘했고 앞으로 전국에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요구가 되게 많은데 행정의 일방적 주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 사회복지 시설과 사회복지사들한 그리고 당사자와 대상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사회복지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을 포함한 복지협치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논의 테이블하고 예산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협치 거버넌스를 만들어냈던 거고 물론 이제 부결돼서 결국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긴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감사조례들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이 어떤 정책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법과제도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를 해봤던 게 아마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들이 상당히 많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쉽지 않은 일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의원 생활 중에서 본인 생각할 때 가장 큰 성과 뭐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어떤 약속보다는 제가 제 의원 방에 가면 나중에 방으로 옮겨서 이제 그때는 못했는데요. 제가 했던 공약이 걸어져 있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늘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저 중에 내가 약속했던 걸 어디까지 왔는가를 늘 체크하고 이랬는데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매년에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게끔 했었어요. 근데 네. 저는 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얼마나 지켜내고 있는가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설명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늘 점검을 했던 거 그래서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받았던 게 저한테는 약속을 더듬어 보고 점검하는 이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4년 연속 네,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예, 쉽지 네. 않은 일을 하셨네요. 네. 예. 예, 의정 활동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시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네. 쓴소리를 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요. 예. 그 중에서 기억에 남아 있는 혹시 분 계시면 어떤 분이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만난 분들인데요. 저도 이제 뭔가를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곧 뭐 책도 하나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만났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구동성 해주시는 말이 전진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셔요. 그래서 네. 뭔가 일을 하겠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엊그저께 저희 이제 동네 분들하고 만났는데 한 분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정치인들 안 좋아한다. 네. 말만 하고 약속 안 지킨다 이렇게 하는데
전진수고는 옆에서 8년 정도 지켜봤는데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더라. 그래서 참 믿음이 간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던 게 저한테는 살아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겠네요. 8년 동안 의정활동 하셨는데 네. 본인이 보시기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아하, 주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글쎄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시민들이 하시는 거지. 그렇죠. 제가 예. 근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의원 활동 마치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또 일을 하셨어요. 최근까지. 네네. 예,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이죠. 예, 네. 청와대 가셔가지고 얼마 전까지 이제 일을 하시다가 광주에 내려오셨는데 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한은 청와대 여성 정치인 간 첫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남성분들이 많이 이제 그렇죠. 가셨죠. 예. 그 지방의원 출신으로도 그러고 이제 또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갈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의 저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쨌든 모든 여성의 내각을 구성할 때도 그렇고 청와대의 뭐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을 포함해서 30%를 할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생각이 확고하셔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면 세상이 더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정말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지연, 혈연, 학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요 보직의 내각에도 앉히셨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성들을 계속 찾으셨다고 하고 그 케이스에 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처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들은 중앙무대의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그런 생각이 지역에서 여성 정치인들을 어쨌든 불러서 일을 해보고 경험을 쌓게 해서 이게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시스템을 좀 갖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되기도 하고 굉장히 뜻깊었던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지역에 돌아오셨으니까 네. 또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예. 해야죠.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 만나셨잖아요. 예, 네네. 근데 그 전에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2012년 경선할 때, 네. 이제 모두들 다들 그때는 이제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억측과 애곡도 되게 많았던 시기인데, 네. 제가 누군가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면서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이어서 그 어떤 선거보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게 역사적 저희 소명감, 뭐 사명감,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이 물망에 오르긴 했는데 제 기준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줄 건가. 이명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부정과 부패와 4대강 삽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깨끗하고 청렴하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2012년에 실은 이제 보통 지방에 있는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예. 국회의원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대통령을 2012년에 모시고 또 제가 정했던 그 기준에 충분히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2012년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정말 강주의 아마 의원들 중에는 유일하게 대통령을 빨리 네.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인연이었고 그 당시에도 뭐 김정숙 여사님 강주 오셔서 활동할 때 항상 옆에서 같이 모셨던 한 사람이어서 두 분하고는 그런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청와대 이제 근무하신 곳의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네. 예,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 제도개혁 비서관실. 네. 네.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일을 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예, 어떤 곳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제도개혁 해주시죠. 비서관실은 그야말로 제도 개선하고 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네. 겁니다. 혁신 업무는 정부혁신,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포용적 국가, 국민이 주인인 포용국가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주로 고민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제도가 자꾸 발목을 잡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제도 개선을 하는 제안을 받고 이래서 제도 개선을 하는 데에서 한 측에서는 제도 개선을 하는 데고요. 또 한 측에서는 혁신 업무를 하는 이런 공간입니다. 예, 네. 뭐 제도 개선과 혁신은 또 맞닿아 뗄래야 있고 뗄 수가 없는 예, 관계죠. 같이 가야 되고 그런 네네. 관계죠. 예. 예,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맡으신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저는 혁신 업무였고요. 네. 주로 이제 사회혁신하고 지방행정혁신 쪽이었는데 이후에는 뭐 정부혁신의 전체 총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시작과 끝에 국민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와 협력의 정부를 만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조금 만들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진행하는데 공공의 이익과 공공성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편제하는 이런 역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런 정부의 가치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적극적 행정 방식으로 바꾸는, 그래서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이런 토대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종종 대통령님도 뵈셨겠네요. 대통령님은 많이 뵙지 못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도 저희들은 대통령님을 보는 게 참 아주 그날은 행운이 있는다. 네. 이런. 그래도 아무튼 뭐 혹시 뵈면서 재밌는 일이 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짧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예. 네. 대통령은 뭐 가장 측근에서 모시고 갔던 거는 7월 달에 그 전남에 블루 이코노미 행사할 때 가까이서 네. 모시고 오면서 한전 공대와 관련된 걸 어쨌든 적극적으로 발표하셨을 때 같이 모시고 내려왔었고요. 그때는 정책 일로 이렇게 뵙고, 식당에서는 대통령께서 삼계탕 이런 걸 닭을 참 좋아하세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느 날 오셨는데 이렇게 쭉 앉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뒤통수밖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용감하게 대통령 뒤 좀 돌아봐 주세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앉으시다가 일어서서 뒤에 또 이렇게 보고 저희들 행정관들 이렇게 보고 인사하고 이런 정도이고요. 늘 바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시겠죠. 예, 네. 저희 이제 마지막 나올 때 따로 이제 대통령하고 한담하는 시간 이렇게 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뵀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데가 아마 청와대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 청와대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세 가지 즐거움, 삼락 예, 있다고 하던데 좀 소개해 주시죠. 내부자. 예, 예. 저희가 처음에 청와대 갔더니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빠른 분들은 4시 반부터도 출근을 해요. 네. 그러고 가고 이제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무게감, 하중감이 높고 이러는데 즐길 수 있는 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아침밥입니다. 새벽에 네. 출근하니까 식사하는데요. 대통령 측근거리에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밥이 맛있다고 하고요. 하나는 중간에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고 이럴 때 늘 자주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산책 코스를 산을 굳이 안 가도 즐길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자연 뭐 경치가 볼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네. 수영장에 너무 좋다고 하대요. 내부에 근데 또 수영장도 있는 모양이네요. 왜냐하면 네. 이제 경호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 이제 헬스하고 이럴 수 있는, 새벽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삼락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들 많으실 테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아 있는 성과 자랑 한번 해보시죠. 네. 하나는 실배박람회가 올해 9월 20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해 지난해 1회를 했고 올해 2회를 했는데요. 실패해도 괜찮아, 인생은 도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도전은 제 좌우명이기도 해요. 근데 중소기업부하고 행안부가 이렇게 하면서 늘 뭔가 일자리를 잡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실패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부활마켓을 진행하거나
컨설팅을 받아서 어떤 뭐 경진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된 곳은 컨설팅을 끝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 실패박람회라고 하는 것들 전국적으로 지역까지 확산시켜서 했던 것들은 문화운동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 혁신 종합계획을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놓고 내려왔어요. 네.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은 많은 게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 좀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특화된 지역적 특성을 가는 대로 지원을 해주고 예산적 지원과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종합계획을 세웠던 거는 나름대로 저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미 있는 일을 하셨네요. 예, 정치인이시니까 네. 내년 총선 얘기 좀 짧게 해보죠. 네네. 예, 2020년 내년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예, 예, 정치권의 관심이 이제 모두 이곳에 쏠려 있는데, 예, 보실 때 내년 총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내년 총선은 특히 강주에서는 네. 촛불혁명처럼 그런 총선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17년에 촛불 집회와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죠. 그동안에 있던 기성정책, 적폐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을 부정부패와 실은 권력을 중심으로 편제됐던 모든 구조를 바꿔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저는 강주는 이번 내년 2020년의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기성정치 주로 기득권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던 지역의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는 절대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지역 내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로 교체가 돼서 강주가 더 젊은 강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유권자들의 선택은 저는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네. 동네에서 어른들이 저는 이제 선거를 안 하고 불출마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찍어야 돼? 라고 하면 제가 정답 딱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젊은 사람 찍으십시오. 라고 그러셨어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저는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할 수는 늘 정책 선거를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정책 선거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저는 똑같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정책 선거가 돼야 되고 그 정책 선거라고 하는 그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이고 현 시대의 흐름을 바로 맞춰 갈 수 있는 젊은 청년과 여성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가 젊은 게 아니고 생각이 젊은 분을 뽑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생각은 네. 실제로 세대 중에 청년 세대들에 대한 기회도 저는 더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줘야 된다, 생각을 이런 하고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네. 네. 뭐 본인이 정치인이시니까 네. 정치인이 같이 할 소양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네. 어떤 분은 정치가 국회 앞에서 멈춰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국회가 작동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국회의원 개별이 아니라 그를 뽑아준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네. 국회의원들은 양복을 입고 그럴싸하게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친근한 정치인, 언제나 전화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정치인, 내 이웃의 아줌마 같기도 하고 아저씨 같은 이런 기본적인 소양은 저는 필요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무게와 권위의 상징이 아닌 친근함과 배려와 소통의 그런 소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늘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귀담아 든 것들에 대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책임 있는 이런 자세들, 이게 정치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너무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네, 그런가요? 이제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네. 제가 이제 SNS를 봤더니 네. 미닝, 네네. 예, 미닝, 예, 네. 미닝 아웃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예. 좀 생소한데 예. 미닝 아웃 정치가 뭡니까 도대체? 요즘에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로 이제 자기의 정치적 네.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에 있어서도 정치의 색깔,
정책의 생각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드러나는 거니까 미닝이라고 하는 게 의미에다가 아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커밍아웃 이야기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과 생각과 정체성을 드러나는 뭔가의 선택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일부의 젊은 층들은 그런 것들을 이런 물품을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데에서는 되게 많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일본 경제 침략에 있었을 때 불매 운동을 했던 것들도 그런 거 하나이고요. 이한바 할머니들의 삶을 상품으로 승화시켜서 그것들을 또 소비했던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게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또는 국회의원이든 이 정치인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발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강주에서 민주당이면은 다 된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뭐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은 가급적이면 이 사람이 어떤 색깔의 정책을 내오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미닝아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네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으로서 최종 목표 어떤 겁니까?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답변을 좀 주시죠. 정치인은 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내년에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다음에 무슨 장관이 되겠다, 대통령이 네. 되겠다 이런 문제는 저는 조금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실현시켜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소통해서 같이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는 어떤 정치인 그 꿈 안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했던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초심을 잃지 않겠다. 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 우리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시민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시민이 웃으면 같이 웃을 수 있는 국회이고 국회의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회가 정쟁과 욕설과 애곡과 비난과 이런 것에 그리고 편가르기에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회 앞에서 정치가 멈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걸려있고 심장마비에 걸려있는 국회를 보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국회에 새로운 피가 정치의 새로운 피가 수혈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아마 어린이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이 새싹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주민들과 늘 같이 소통하고 함께 웃고 이런 정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아까 미닝 아웃 정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네, 얘기인데 네. 예, 민본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네. 그죠? 예, 백성이 근본이다.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쭉 썼던 말인 것 같은데 백성이 근본인 또 국민이 주인인 그런 정치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